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더하기와 빼기 뭔 줄 짐작이 가시나요? 뭐 일단 더하기라고 하면 먹는 거랑 뭔가 더 탐욕적인 거, 네. 그리고 빼는 거는 살을 좀 빼야 되는 거.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주로 체중에 관련된 체중에 거예요? 관련된 내용이다. 저도 예, 뭔가 살이 이렇게 살 싹 빠지면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무조건 빼는 것보다 이제 건강한 것은 몸에 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에 좋은 것들은 더하고 몸에 나쁜 것들은 빼자. 그 건강에 좋은 건 뭘까요? 건강에 좋은 건 좋은 음식들이겠죠. 몸에 그리고 좋은 예, 뭐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더하기와 빼기 뭔지 저는 짐작이 잘 가지 않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진목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중요한 더하기 빼기가 도대체 정답이 뭔가요? 네. 빼기가 더 중요합니다. 빼기가 더 중요한데 살 빼기입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전쟁,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뭘까요? 6.25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뭐 다른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63개국이 참전을 했고 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한국군을 포함해서 전체 병력 중에서 2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민간인들은 그 10배 정도의 손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병력들이 20만 명이 전사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3년 동안 20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매일 2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게 암과 질병 때문에, 만성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만성질환과 암의 피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건강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의 위력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나쁜 습관 때문에 불과 몇 달 만에 건강을 완전히 해치기도 합니다. 이 건강 습관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과 그 버린 빈자리에 좋은 습관을 채우는 네. 이 버리기와 채우기가 있겠죠. 베트남 전쟁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던 존슨이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어떤 도구로도 끊기 어려울 만큼 완강하다.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리 강한 그 강철도 우리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는 다 물이 돼버리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을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은 어떤 습관이든 우리가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노력은 100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곰이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으로 사람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노력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100일. 우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다녀왔고, 네. 또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고3 시절을 다 겪었고, 네. 또 처음 입사해가지고 처음에 사회초년생 시절 다 겪었잖아요. 네. 그때 구박받고 고생하던 그 시절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일은 넘을 겁니다. 그죠? 그 고생을 하고도 여러분들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는 노력, 100일만 노력하시면 건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노력을 100일만 실천을 하시면 이제는 모든 질병들이 다 쾌차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육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선식 아시죠? 네. 선식. 말 그대로
참선을 할 때 먹는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참선을 할 때 음식을 건강하게 먹기 힘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물에 타서 그냥 쫙 마실 수 있게 만든 게 선식입니다. 미숫가루도 마찬가지로 뭐 보리, 옛날에는 보리였지만 지금은 보리, 콩, 거기다가 뭐 다른 잡곡, 거기다 채소, 해조류까지 넣어가지고 요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6.25 전쟁 얘기했지만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 백성 그 군인들은 그 옛날에도 금빵이었습니다. 금빵 봉투 안에 미숫가루를 같이 넣어가지고 별사탕하고 그렇게 전투식량으로 썼다고 하고 이 중국군들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했죠. 중공군이 저 멀리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쭉 전쟁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한이 연합군에게 밀려가지고 굉장히 풍전등화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참전하기 위해서 그 행군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미숫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그 군인들 생각하면 담요를 이렇게 디귿자로 말아가 뒤에 짊어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중공군들은 미숫가루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취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미숫가루를 타 먹으면서 이렇게 전쟁에 왔다고 그럽니다. 선식과 생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선식은 갈아서 만들고 생식은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식도 가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좀 모르겠는데. 선식은 보통 이제 미숫가루나 선식을 만들 때 그걸 찝니다. 찌든지 고두밥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걸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가루를 냅니다. 바로 가루를 낼 수도 있고 볶아가지고 가루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식이고 생식은 급속 동결 냉동을 시켜가지고 냉동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걸 가루를 내면 생식이 됩니다. 그럼 전혀 익히지 않아요? 익히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생식이. 더 좋네. 그래서 생식이 조금 더 좋은 것이죠. 영양적으로는. 그렇지만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생거니까. 그대로 생거 그대로니까. 네,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선식은 한번 가열했다가 다시 그걸 가루낸 거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먹고 뭐 마삭 여위어 가지고 큰 중병을 앓고 그래서 빨리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할 때는 선식이 좋겠죠. 선식이 좋고 나는 지금 현재 뭐 평균적으로 건강한데 식사를 여러 가지 골고루 먹기가 힘드니까 이 조금 다른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기 힘드니까 이걸 한 번에 쫙 가른 걸 마시면 좋겠죠. 그래서 생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은 생식을 하셔야 되고 질병이 있고 영양이 필요하신 분은 선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선식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선식은 흡수가 잘 된다 했죠. 그러면 체내 혈당치가 급속히 올라가고 혈당이 급속히 오르면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고 그러면 비만해지기 쉽고 암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혈당이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 또 더 많이 먹고 싶고 식욕이 땡기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식은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만든 게 선식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선식보다는 생식을 하시는 게 추천합니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과일 껍질에 섬유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천천히 되고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아버리면 흡수율이 높아지죠. 특히 시판되는 과일 주스, 여러분들 만약 오렌지 주스다. 오렌지 주스를 사서 뒤쪽에 조성을 보시면 오렌지즙 농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즙 맞아요. 농축액. 농축액이 뭐죠? 오렌지를 완전 압축시킨 거 아닌가요? 예, 팔팔팔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게 농축액입니다. 왜 농축액을 만들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예,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독하기 위해서. 예, 소독해가지고 멸균시켜서 안에 균이 없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유통이나 보관에 굉장히 경비가 적게 들죠. 예, 그래서 농축액을 만들었다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물을 타죠. 그러면 좀 닝닝해지겠죠. 그래서 오렌지 향이 들어갑니다. 향료.
향료는 수십 가지 화학물질의 집합체입니다. 네. 색소, 수십 가지 화학물질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네, 설탕 같은 거. 액상과당. 네. 예. 설탕은 비싸니까 액상과당을 씁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거 굉장히 값이 쌉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혈관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잘 해가지고 단백질 AGE라고 합니다. 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최종 당화산물인데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고 노화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원흉으로 생각합니다. AGE를 만듭니다. 액상과당은. 예, 일반적인 주스는 그렇게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주스들입니다. 아, 저는 탄산화 먹으려고 일부러 과일 주스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거 먹었는데 그게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건더기가 있다면 그게 좀 좋은 거예요. 건더기가 있어? 건더기가 없다면 네. 그거는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식품으로 봐야 건더기가 돼요. 있어야 돼요. 건더기가 있어요. 그리고 단맛이 있다면 네. 액상과당이 들은 거죠. 저 단 거만 먹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쉑쉑 있잖아요. 그렇지. 오렌지 그런 건 건더기가 있잖아요. 건더기가 있는 거죠. 네. 그거 그래가 괜찮아요? 조금 낫겠죠. 네. 좀 나아요. 그나마. 그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갈았는데 건더기가 있으면 좋은데 건더기가 없으면 마시는 거 그냥 예. 없지 않나요, 건더기? 그 뒤에 표시를 보면은 이게 액상과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그것만 찾아봐야 제일 돼요. 먼저 확인하면 될 것 농축액, 같아요. 과점 농축액을 농축액인지 아닌지, 착즙 주스인지 아닌지, 예. 액상과당이 있는지 없는지, 오렌지 향, 배 향, 향이 들었는지 아닌지, 예. 그런 걸 이제 라벨 좀 구분하셔야 돼요. 봐요, 라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벨링을 좀 봐요. 단백질. 단백. 단백질은 요즘 우리는 다 건강에 좋은 식품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네네. 물론 우리 몸의 세포의 재생이나 우리 호르몬, 효소, 우리 면역세포 전부 단백질로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렇지만 성장기 아동이나 운동선수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네. 성장이 다 끝난 우리 성인들은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보통 통계를 체중 킬로그램당 0.5에서 1g. 보통 발표는 안 그렇습니다. 0.8에서 1.2g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의사들은 0.5에서 1g을 먹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적게 예, 먹으라고. 적게 먹으라고. 예. 그만큼 우리 단백질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이게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속은 필요하지만 과속은 나쁜 거죠. 아. 예,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단백질은 질소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은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 되고 아미노산을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는 독극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를 빨리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간에서 그 요소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네. 간경화증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간 기능이 나쁘면 간성 혼수에 빠지죠. 간이 나빠서 의식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걸 간성 혼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간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지 못하니까 암모니아가 우리 피를 돌아다니니까 독소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의식을 잃게 되는 걸 간성 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 단백질이 과다되면 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콩팥을 통해서 배설시켜야 되니까 콩팥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단백은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단백질은 산성식품이에요. 산성식품이 들어오면 이걸 중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빨리 알칼리가 필요한데 빨리 알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이 뼈입니다. 뼈 속의 칼슘이에요. 네. 뼈 속은 칼슘이 그냥 뼈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혈관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속의 칼슘과 뼈 속의 칼슘은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알칼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칼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 속의 칼슘이 왕창 나와서 중화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뼈가 골다공증.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오히려 약해지구나. 야, 고기 먹으려고 고단백은 몸에 좋다 해서 먹었는데 몸을 더 망치는. 예, 우유도 이 폐경기 여성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잘 오니까 우유를 많이 마시라. 네. 그렇게 네. 옛날에 한 칼슘이 있으니까. 10년, 그렇죠. 20년 전만 해도 네. 그렇게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우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 네 나라가 가장 많고 그 순서입니다.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는 나라 순서도 똑같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이 어허. 가장 골다공증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막 우유를 몸에 좋은 거라고 계속 먹으라 해서. 키 커야 된다 이러면서. 네. 저는 그때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을 더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 논문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한 10년, 20년 그 사이에.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학문을 갖고 있으신 그 의사분들은 우유를 많이 드세요, 우유 많이 드세요 이러는데 우유가 물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네.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네.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먹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야, 뭐 환자분들께 그 채식을 하라고 하면 아 요즘 제가 힘이 없어서요 고기 좀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요? 밥이야 밥. 그렇죠. 예, 밥 밥심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 있잖아요. 네. 검투사들이 주식이 귀리였습니다. 귀리. 곡류를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마라톤 선수들도 시합 직전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고기는 훈련할 때 먹는 거지. 예. 파리 올림픽을 보니까 그 신유미 선수가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계속 먹더라고요. 바나나는 저 이제, 그런 좋은 이제 탄수화물 휴대하기 좋고 간편하고 네. 거기 또 칼륨이 많으니까 또 우리 신진대사에도 좋습니다. 주먹밥도 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귀엽게. 그래요? 그렇죠.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은 신체의 구성물질, 호르몬, 효소, 항체, 혈액 내 삼투압. 단백질이 모자라면 우리가 다리, 솜다리 퉁퉁 붓습니다. 부종이 오는데 거의 삼투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 세포의 재생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은 잘 아시다시피 신체 구성 요소고 우리 보호작용 푹신푹신하니까 그리고 저장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못 먹고 굶고 이럴 때 쌓여 있는 지방을 태워서 케톤 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콜린 캠벨 교수의 그 발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에서 갑자기 간암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그게 왜 많아졌을까를 역학조사를 할 때 역학조사라는 거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제 등식으로서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왔으면 A가 원인 물질이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때 콜린 캠벨 교수는 200가지 요소를 열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대입을 시켰는데 199가지가 다 맞지 않았는데 한 가지가 딱 맞았는데 그게 우유 단백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 단백질이 카제인이 암을 촉진했다. 이거는 결론은 그렇게 나왔지만 과학자인 자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쥐로서 실험을 했죠. 쥐에게 아플라톡신, 간암 촉진 발암 인자를 쭉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X축에 보면 3주, 6주, 9주, 12주 쭉 가서 100주까지 쭉 아플라톡신을 노출시키면 저 그래퍼처럼 간암 발생률이 쭉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아플라톡신은 노출되는 만큼 간암이 더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쥐에게 단백질을 20%로 줬는데 20%로 줘다가 5%로 탁 줄였더니 간암 발생률이 툭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20% 주니까 다시 원래의 발생률로 올라가고 5% 다시 줄이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쥐로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5% 단백질로 계속 줬더니 100주 동안에 다 쥐가 살아 있었지만 20%로 줬던 쥐들은 100주 이내에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플라톡신에 의해서 간암 걸리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 간암을 촉진하는 촉진인자는
우유 단백질이다. 그걸 이제 결론을 얻은 것이죠. 자, 육식과 채식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채식이요. 채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집에 갈까요? 근데 채식만 하는 친구를 봤는데 뭔가 피부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몸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걱정이 되던데 채식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제가 아는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뾰루지가 많이 나고 피부도 나빠지고 여드름도 생기고 그렇고 채식을 하면은 피부가 윤기가 나고 네. 깔끔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염증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그 보디빌더들이 보면은 그 단백질을 엄청나게 챙기죠. 네. 늘 닭가슴살 먹고 계란 먹고 뭐 밥은 절대 안 먹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 친구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온몸에 염증이 있어요. 뾰루지 있고 뭐 잇몸이 퉁퉁 부어 있고 뭐 코 속에 뭐가 나가 있고 엉덩이에 뭐 뾰루지가 있고 종기가 있고 염증투성입니다. 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육식이든 채식이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피가 탁하게 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호랑이나 뭐 이렇게 맹수들 보면 다 육식을 하잖아요. 톰세일 가젤 이런 애들 보면 채식을 하잖아요. 근데 힘은 육식 동물들이 더 세잖아요. 셉니다. 예. 순간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에게 만약에 띰뜨기를 시켜보면 1kg도 못 뜁니다. 순간 힘은 굉장히 좋죠. 그 사람들 뭐 100kg도 거뜬히 들어 올리죠. 네. 그렇지만 1kg를 뛰라고 하면 못 뜁니다. 지구력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아, 오히려 장거리 선수들 보면 다 빼짝 말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그게 채식을 많이 하고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고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다 마른 체형이에요. 예. 그런데 100m 단거리 선수들은 또 이렇게 바디빌더들처럼 몸이 이렇게 좋죠. 네. 그래서 순간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순간. 운동 선수들은 근육질이고 발달해야 예. 되구나. 지구력을 요구하는 선수들은 다 마른 체형입니다. 예. 그리고 육식에는 물론 단백질도 안 좋지만 네.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도 많고 포화지방도 많고 또 그 안에는 비타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소, 식물성 단백질 속에는 물론 육식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떨어집니다. 네. 양은 떨어지지만 거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비교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육식이 왜 문제인가? 육식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을 녹슬게 만들죠.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고 결국은 동맥경화가 오고 동맥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은 뇌졸중도 오고 심장 질환도 오고 콩팥도 나빠지고 모든 우리 주요 장기의 병들이 혈액순환의 잘못으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오는 그런 질병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공장식 축산을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식 축산을 하면은 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비계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근육 속에 이렇게 이제 비계가 들어가는 마블링이 좋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특등육으로 치는 그런 맛있는 고기가 되죠. 오히려 운동을 시키고 저 뭐 몽골이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놓아서 기르면 풀을 뜯어 먹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비계가 안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3등육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값싼 쇠고기가 됩니다. 야, 그래 되는구나. 그런데 이 미국도 물론 땅덩어리는 넓지만 미국이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국가고 미국의 그 소비자들은 지방이 그렇게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주로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이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특등육으로 치고 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공장식 축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좁은 공간에 여러 개체가 먹고 자고 사고 뭐 다 하니까 환경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소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약들을 써야 되고 살충제 뭐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써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육식은 단백질이 과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팝스라는 게 있는데 팝스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예. 팝스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persistent, 지속되는 오르게닉, 유기, 폴루턴츠, 오염 물질입니다. 지속되는 유기 오염 물질. 그래서 이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들 해가 팝스, S가 붙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POP입니다. POP는 과거에 빈대벼룩, 이 모기, 파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염병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발친 티푸스로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 실패해가지고 40만이 전사했다고 하죠. 그런데 10만 명만 전사한 거고 30만 명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1874년에 오스트리아의 자이들러라는 사람이 DDT라는 걸 합성을 했습니다. DDT 혹시 아세요? 모르죠. DDT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기 말고 빈대, 벼룩, 이 같은 이런 해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DDT라는 흰 가루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탁을 하려고 옷을 벗어 놓으면 우리 어머니는 DDT 가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렇죠. 옷에다가. 네. 예. 그래가 하루 재운 다음에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빈대벼룩 위가 다 이제 말살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DDT라는 걸 자이들러가 합성을 했지만 그때는 자기가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새로운 합성 화학물질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DDT를 합성한 거고 예. DDT가 이렇게 그 살충 작용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에 스위스의 뮬러가 이 또 해충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옷을 좀 먹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DDT를 또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자이들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해충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빈대벼룩, 이 파리, 뭐 모기 이런 걸 죽일 수 있다는 걸 뮬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에도 러시아가 3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많은 병력들이 전투로 인해서 살상되기보다는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드 휘하의 병사들 중에 말라리아가 창궐 해가지고 3분의 1만 전투가 가용할 정도로 3분의 2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정도로 전염병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때 DDT가 이제 위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1948년에 뮬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DDT가 살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살충제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자연계에까지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수의 의견들이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류 과학자입니다. 여자인데 과학자인데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 DDT 같은 살충제가 우리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쓴 책인데 그냥 뭐 소설도 아니고 그냥 뭐 이론 서적인데 이 서적이 미국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살충제의 해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요즘 말하자면 뭐 촛불 집회가 막 열린 거죠. 그래서 DDT를 쓰지 말자 해가지고 1972년도에 미국에서는 생산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값도 싸고. 그래서 미국은 생산 금지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쓰고 있다가 2001년에 스웨덴 스톡홀름 팝 회의에서 이 12개 팝을 DDT로 포함해서 생산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와 북한입니다.
인도와 북한은 DDT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오. 어쨌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난 모르겠고 어쨌든 전염병을 아주 값싸게 예방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니까 쓰고 있습니다. 인도와 북한보다 더 좀 열악한 나라가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못 쓰고 있습니다. 아, 돈도 왜냐? 선진국들이 원조를 줄 때 너가 DDT를 쓰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한다. 중지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DDT를 못 쓰고 있지만 그 DDT를 못 쓰는데 DDT를 대체할 만한 그 효과가 좋고 값싼 살충제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지금 전염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식의 장점이 뭔가? 풍부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생물 영양소 같은 그런 것들. 네.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을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는 방어작용을 해주고 적절한 단백질 함량입니다. 단백질이 과단백이 아니고 저단백입니다. 채소에는 단백질이 적게 들었습니다. 적게 들었지만 이게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지 않을 정도로 저단백질이라는 게 오히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더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이 거의 없고 풍부한 미네랄, 풍부한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완벽하게 100% 채식을 권하시는지 아니면 육식도 좀 하면서 이렇게 뭐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육식을 좀 네. 하는 게 특히 좋은지 궁금합니다. 암 환자분들, 네. 저는 암 환자를 치료하니까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절대로 채식하지 마시라. 가리지 말고 고기, 생선 다 드시고 그래서 고열량, 고단백을 섭취해가지고 면역도 올리고 전신 상태, 컨디션을 올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채식 위주로 드시라. 가능하면은 100% 채식을 하시면 더 좋다. 일반인들? 그렇게. 보통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표준 치료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름은 암 경험자지만 어쨌든 정상인과 똑같아집니다. 이제부터는 암을 예방하는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이 좋은 채식을 거죠. 채식이 무조건 좋은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채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기는 먹으면 되고 생선 먹으면 되지만 채식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지만 네. 이걸 가공된 도정된 그런 형태로 드시면 이게 채소는 채소지만 우리 몸을 오히려 나쁘게 만듭니다. 그게 당류가 된다고 했죠. 당류는 암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펫CT 검사를 하면은 노랗게 빛나는 그런 그 암세포가 위치한 자리가 노랗게 빛나게 되는 그게 당류를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당류는 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라 하더라도 식물이라 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식물은 우리는 채소 이러면은 배추, 양배추, 뭐 상추 같은 부성기만 떠올리는데 그것만 채소가 아니고 잎채소도 있지만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과일도 있고 해조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채소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으라는 그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식물식이라고 했죠. 통곡 자연식물식. 도전하지 않은 곡물을 먹고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식물을 먹어라. 그래서 통곡 자연식물식입니다. 저탄고지 많이들 하시죠. 네. 저탄고지를 하면은 살을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 난 사람들이 살을 빨리 빼기 위한 방법으로 저탄고지를 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지방 식사를 하면은 체중이 빨리 빠져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지방을 그 MCT 오일, 메디움 체인 패티 엑시드. 그래서 그 중쇄 지방이라고 합니다. 중쇄 지방은 빨리 이 쇠는 체인이에요, 체인. 그래서 아미노산 그
지방산 고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장쇠 지방은 일반 지방은 다 장쇠 지방입니다. 긴 체인이 기니까 이게 쪼그려내 가지고 흡수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쇠 지방은 쪼그려내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장쇠 지방을 먹으면 막 축적이 되는데 중쇠 지방을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되고 빨리 에너지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탄고지 할 때 조건이 MCT 오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쇠 지방을 먹습니다. 그래서 중쇠 지방을 먹고 뭐 또 뭐 방탄 커피라 해가 들어보셨죠? 네. 이 뭐 디버터 같은 걸 커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화학물질이 덜 들어가 있는 지방의 형태로 먹어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즐겨 먹는 게 고기예요, 고기. 고기는 지방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비계에 화학물질들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오래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은 빠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여러 유관 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성인 추적 관찰 결과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할수록 사망률이 높았다는 이렇게 논문이 발표되어져 있고 그리고 스웨덴 여성을 12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가 낮을수록 단백질 섭취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또 했는데 12,000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저탄수화물을 하면은 사망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내 5개 연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내분비학회, 당뇨병학회, 비만학회, 영양학회, 뭐 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했는데 고지방 저탄수화물 시기가 체중 감량 효과 보기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체중 감량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주변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다 성공적으로 체중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학회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도 보기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육 증강 운동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헬스장에 오면은 뭐 바로 뭐 맞습니다. 무거운 거 드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거 드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트레드밀에 바로 올라가지고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스트레칭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운동 후에 정리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물론 지방을 태우고 심폐기능을 올리는데 좋지만 에너지를 태우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태우는 것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러닝머신에 올라서 전력으로 질주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전력으로 숨을 참아가면서 하면 근육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전력으로 하셔도 되고 실제 웨이트를 들어도 근육 증강 운동이 됩니다. 그 유산소 운동과 근육 증강 운동을 따로따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요? 계단 오르기를 천천히 하시면 유산소 운동이 되고 이걸 조금 속도를 붙이면 근육 증강 운동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 러닝머신에서 한 30분 정도를 그 걷든지 뛰든지 하면은 칼로리를 한 100칼로리 정도, 30분에 1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기를 10분간 하면은 100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 그런데 계단 오르는 것은 계단으로 실제로 걸어서 오르지만 내려가는 것은 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고 또 거꾸로 올라올 때는 계단 오르기로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효소 발효액을 많이들 만들어 드시죠. 산나초에다가 검은 흑설탕을 1대1로 섞어서 네.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만 네. 이게 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네. 단맛이 나면 이 설탕이란 말이죠. 그래서 혈당을 급속히 올리고 유수변 뇌활각 분비되고 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발효. 그래서 발효액을 꼭 먹겠다 하면 단맛이 다 없어진 다음에 완전히 식초로 바뀐 다음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식도 우리가 체중을 빼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데 네. 체중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단식입니다. 단식을 하시면 하루에 1kg씩 빠집니다. 네.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죠. 거의 100%, 99.99%에서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네. 금방 본전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오히려 요요가 생기면 체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 해독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해독을. 몸속에 지방이 타면서 이제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 말고 단식을 할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단식을 할 때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이 물을 많이 드셔야 이 해독이 원활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고 그리고 영양소 네. 보통 이제 단식하시는 데는 효소라는 형태로 먹는데 효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액체 형태 말고 가루 형태로 된 효소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해독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식이 힘들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많이들 하시죠. 간헐적 단식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가 오토파지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우리가 단식을 하면 우리가 몸속에 낡거나 손상된 조직 그리고 음식, 입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다른 노폐물들을 다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밖에서 공급이 안 되면 이 오토파지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아침을 굶을 수도 있고 저녁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침을 굶는 것은 해독 기능에 더 좋고 저녁을 굶는 것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굶거나 저녁을 굶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독을 하기 위해서다 할 때는 아침을 굶는 게 좋고 살을 빼는 게 목적이다 할 때는 저녁을 굶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저녁을 굶어야겠다. 그래서 이상 건강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지혜다락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만나요. 또 봐요.